미친 듯이 오르는 성장주를 보며 가슴을 치셨던 적 아마 한두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저걸 안 샀을까 싶을 만큼 아쉬웠던 그 순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성장주는 아직 성과가 눈에 보이기 전에 시장의 기대감으로 이미 고평가되어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비싸 보이는데 하고 망설이는 찰나 주가는 이미 더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죠. 성장주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눈앞에서 오르면 무섭고 떨어지면 또 두려워서 손이 안 나가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야수의 심장으로 올라타라. 그만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투자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어려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그 주식이 실제로 성장할 때까지 꿋꿋이 들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출렁이고 안 좋은 뉴스가 들려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실력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직후였죠. 당시 저는 입사 3년 차였고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의 가능성에 대해 후배들에게 열변을 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회사 10배는 간다. 그 말에 후배들 모두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주가가 2배 오르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팔아버렸어요. 본전 2배 땄으니 만족한 거죠. 저는 안 팔고 버텼습니다. 그 결과 4배 수익을 냈고 속으로 그들을 비웃었죠. 그런데 이후 셀트리온은 무려 390배까지 상승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저를 조롱할 차례입니다. 결국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과 인내입니다. 자, 그럼 오늘 페이지 3에서 이야기할 핵심으로 돌아가 보죠. 바로 이겁니다. 성장주는 도대체 언제 사야 가장 좋은 걸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 종목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은 너무 오른 것 같은데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들 저도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정답은 없어요.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성장주는 싸게만 사려다 보면 영원히 못 삽니다. 왜냐고요? 진짜 좋은 기업은 원래부터 싸지 않거든요. 자, 오늘은 성장주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미 30%나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 혹시 지금이 고점은 아닐까 하고요. 정말 이해되는 마음입니다. 눈앞에서 이미 한참 올라버린 주식을 보면 이제 끝난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죠. 저도 예전에 그런 마음 때문에 기회를 여러 번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30% 상승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수익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가가 30%, 50% 오르고 나서 본격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테슬라, 엔비디아, AMD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테슬라가 $300에서 $400로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야, 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들어가면 물릴지도 몰라.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테슬라는 $800를 넘기고 나중에는 주식 분할을 거치며 $1200를 바라보게 됩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터지기 전 이미 주가는 슬금슬금 오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너무 늦었어 라고 말했지만 그게 진짜 폭등의 시작이었죠. AMD 역시 한참 주가가 오른 뒤에도 계속해서 실적을 갱신하며 수배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쳤다고 느끼는 그 시점은 사실 거대한 상승의 프롤로그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실 그 기업의 긴 여정에서 보면 아직 초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기업이 진짜 성장할 만한 탄탄한 동력을 갖고 있는지, 산업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질적 분석으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가가 상승 초입에 치솟아 오르더라도 자신 있게 매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성장주의 2차 상승, 3차 점프가 나올 때 그 흐름을 같이 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조정 후 초기 상승에 겁먹지 말고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수긍하고 용기 있게 올라타는 것. 그것이 실력입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죠. 제럴드 로브는 최고의 주식은 이미 오르고 있다는 말을 남긴 전설적인 투자 대가입니다. 그는 20세기 초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며 여러 차례 시장의 큰 파도를 타고 수익을 냈던 인물로 그의 투자 철학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기 전에 싸게 사서 큰 수익을 얻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미 주가가 오르고 있는 종목, 즉 시장의 관심과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주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업 내부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거나 시장이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가 특히 중요하게 본 매수 타이밍은 바로 박스권 돌파입니다. 주가가 오랫동안 박스권 안에서 갇혀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강하게 상단을 돌파할 때 그 순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돌파 이후에는 대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조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시점을 가장 이상적인 진입 타이밍으로 봤습니다. 시장이 아직 본격적인 추세를 형성하기 전, 그러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수 있는 지점에서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선 박스권을 돌파한 주식을 관찰하면서 거래량과 시장 반응을 분석합니다.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그 돌파를 얼마나 신뢰하고 따라붙는지를 확인하죠. 그리고 첫 번째 눌림이 발생했을 때 과감하게 소량 진입합니다. 이때는 시험적인 접근입니다. 만약 이후 주가가 다시 강하게 반등한다면 이때 비중을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섭니다. 반대로 반등이 약하거나 주가가 재차 무너지면 큰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연함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다시 이전 고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며 거래량이 동반되는 상승 흐름이 포착된다면 이때가 바로 추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즉, 첫 진입 이후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자신 있게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금액을 넣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의 손해는 제한적입니다. 동시에 강한 주식을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공할 경우엔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전략입니다. 정리하자면 불타기 분할 매수가 되겠죠. 결국 로브의 전략은 단순히 기술적 분석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민감한 감각과 심리적 대응까지 포함된 정교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박스권 돌파 전에 질적 분석으로 강한 자신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윌리엄 오닐은 캔슬림이라는 전략으로 유명한 투자 대가입니다. 그는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강한 주식이 더 강하게 오른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주가가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까지 터질 때 시장의 관심과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닐은 매수 타이밍으로 삼았고 손절 기준도 철저하게 세워서 리스크를 통제했습니다. 그가 가장 선호한 타이밍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주가가 이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동시에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과 매수세가 집중된다는 신호로 제럴드 로브가 말한 박스권 돌파 전략과도 유사한 흐름이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닐은 이 시점을 강세장의 시작으로 보고 초기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때는 시장의 매수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초반에 소량 진입한 후 반응을 보고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급등 이후 10에서 15% 정도 조정이 나오고 3에서 5일 정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조정 흐름을 건강한 조정이라고 판단했죠. 이 시점이 바로 기술적으로 안정되게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본 겁니다. 윌리엄 오닐의 전략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주식, 즉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에 들어가는데 유리한 방식입니다. 차트를 통해 수급과 심리를 읽고 그 안에서 확률 높은 자리만을 노리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특히 강한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숫자와 실적 중심으로 투자하는 피터 린치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피델리티 펀드를 운용하며 연평균 29%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인물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접근법을 제시한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린치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좋은 기업은 반드시 숫자로 증명된다. 그는 주가가 올랐는지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죠. 그래서 린치가 말하는 매수 타이밍은 이렇습니다. 이익이 2에서 3분기 연속으로 증가하는 것이 숫자로 확인될 때, 단 한 번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익이 쌓이고 매출이 확대되고 마진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때 그는 비로소 이 기업은 진짜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린치는 아무 때나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확인되었더라도 주가가 이미 과열돼 있다면 서두르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관심을 잠시 거둘 때 주가가 조정받는 시기를 기다려 진입했습니다. 이건 마치 기다림의 미학과도 같은 접근입니다. 저도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두 가지 근본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바로 대외적 위험과 대내적 위험입니다. 먼저 대외적 위험이란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요인들로 인해 전체 시장이나 산업이 흔들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세계 경제 침체, 금리 인상, 지정학적 갈등,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아무리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 해도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럴 때 조정기를 기다려 진입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반면 대내적 위험은 특정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적 부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전략 실패, 기술 경쟁력 상실, 재무구조 악화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런 위험이 현실화되면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중요한 점은 기업의 본질이 변했는가입니다. 만약 일시적인 악재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지만 그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비즈니스 모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훌륭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외적 위험은 시장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대내적 위험은 개별 기업을 분석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린치의 전략은 이 두 위험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숫자와 구조, 그리고 타이밍을 동시에 따져보는 투자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얼핏 보면 보수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미 성장의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기업을 시장이 잠시 놓쳤을 때 담는 방식이니까요. 초기 급등이 무섭다고 주저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이 전략은 깊은 통찰을 줍니다. 성장률이 숫자로 입증되었을 때 진짜 투자의 기회는 그때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주식 매수 타이밍을 정리하자면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1차 급등 구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오랜 기간 머물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전 고점을 넘고 동시에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시점이죠. 이건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는 차원을 넘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들어섰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때는 과감하게 진입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조정 구간을 기다렸다가 더 좋은 가격에서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2차 눌림목 구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오기 마련인데요. 이때 주가는 보통 11선이나 21선 같은 이동 평균선 근처까지 내려오고 거래량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건 시장의 에너지가 식은 게 아니라 숨고르기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즉,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지 확인 후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다지다가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다시 말해 매도세가 끝나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해당 가격대를 지지하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죠. 이때가 본격적인 진입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위에서 말한 단계마다 나눠서 진입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기술적 분석은 방향을 맞추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방향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기술적 분석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인가? 즉, 타이밍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는 게 맞습니다. 차트는 흐름과 심리를 읽는 지도일 뿐이지 예언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반복함으로써 전체 매수 단가의 평균을 낮추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평균 단가가 낮아지냐고요? 하지만 조정 시 구간마다 분할로 들어가면 고점에서 한 번에 진입했을 때보다 전체 평균 매수 단가를 더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승 추세 안에서도 더 안정적인 진입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급등 확인, 눌림목 진입, 지지 확인 후 진입. 이 세 단계를 기억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며 타이밍 중심의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시면 실전 매매에서도 훨씬 안정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펀더멘털로 성장주를 매수하기 전 꼭 점검해야 할 4가지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단기적인 이슈나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최근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성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수익 구조가 좋아지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특히 2에서 3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면 시장에서도 그 기업을 다시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모멘텀, 즉 스토리입니다. 이 종목을 둘러싼 서사나 테마가 아직 시장에서 살아있는지 살펴보세요. 실적과 관련된 스토리가 여전히 뉴스에 나오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언급되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면 그건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토리에 대해서는 우측 상단의 카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식도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사고 팔리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이야기가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종목일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가격도 더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입니다.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사려는 이유가 포모 때문인지 아니면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확신 때문인지 솔직하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다들 사니까 나도 사야 할 것 같아가 아니라 실적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괜찮고 스토리도 살아있고 지금 눌림목이니까 괜찮겠다는 식의 논리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걸 기준 삼아 성장주를 바라보면 훨씬 더 자신 있고 흔들리지 않는 매매가 가능해질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타인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판단하는 힘입니다. 성장주는 언제나 비싸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짜 좋은 기업은 늘 비싸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싸서 못 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확신이 없어서 못 샀다고 말하죠. 정말 비싼 건 가격이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놓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내 기준이 없다면 망설이게 되고 결국 타이밍을 놓치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성장주를 바라보시나요? 실적? 기술적 분석? 아니면 산업의 흐름과 서사? 여러분만의 성장주 매수 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인사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위에 한 분만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